혁명의 탄생 5장 환호하는 일반 의지 1791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 자코벤 클럽에서 루이 16세의 처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다. 7월 16일 삼두파와 디부아 크랑스의 비조 등이 회양 클럽을 창설하다. 7월 17일 샹드 마르스 광장에 학살이 일어나다. 이후 학살을 지휘한 라파에트와 회양 클럽이 민중협회를 탄압하는 백석 테러를 감행하다. 그 기간 동안 자코벤 클럽은 많은 인사들이 빠져나가 위기에 처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클럽을 다시 재건한다. 9월 3일 의회 프랑스 최초의 헌법인 입헌 군주적 성격의 1791년 헌법을 가결한다. 9월 30일 재헌의회 해산 중도파는 두 전선에서 싸우고자 하면 반드시 우파에게 기만당한다는 변함없이 되풀이되는 운명을 선고받았다. 루이 16세의 도주와 함께 라파에트와 삼두파의 타협책은 붕괴했다. 상황은 로베스피에르에게도 매우 심각했지만 그는 그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 1791년 6월 21일 아침 이래 그에게 가장 중대해 보인 것은 의회의 조치들이었다. 국왕이 틸레리를 떠나면서 자신이 2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솔직한 반영면적 성명서를 눈에 띄는 곳에 남겨두었고 이 성명서가 의회에서 낭독되었는데도 바이 같은 의원들은 이미 국왕이 유괴되었다고 주장했고 공범자 강요되는 자리를 지켰으며 단지 하찮은 조치들만이 취해졌다. 로베스피에르는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늘 같은 방향에서 발언했다. 그 발언에서 그는 1792년 8월 10일 봉기 파리 민중 틸레리 공승격 시기의 파리 고민의 정책과 더 나중에 산악파 정책의 선조가 되는 몇몇 용어들을 사용했다. 국민의회가 국민을 속일 생각이 없다면 모든 시민에게 배신자들을 감시하고 국가의 안녕에 신경 쓰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중에게 호소하고 혐의자들 즉 강요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고발을 통해 도주가 예고되었는데도 아무런 방지책도 취하지 않은 국민방위대 사령관 라파에트, 파리시장 바이를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6월 21일 저녁 그는 자코벤 클럽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는 긴 연설을 했다. 제1공직자 국왕을 지칭 도주는 나에게 참담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혁명의 가장 아름다운 날일 수 있었으며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왕 개인에게 드는 4천만 리브르의 생계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날의 혜택 중 가장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회가 채택한 것과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때 외국과의 전쟁 위험을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 유럽이 우리에게 대항해 동맹을 맺는다 해도 유럽은 패배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적에게 협력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달아나면서 바로 우리들 사이에 이 수도 파리 안에 승리의 복귀를 위해 의지할 지지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도주는 너무나 무분별한 행동일 것입니다. 혁명의 첫 번째 중대한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의 견해는 변함이 없었고 그 뒤로도 그랬다. 산악파,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 생제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예 내의 좌파, 우파인 지롱드파에 맞서 민중과 연대한 급진혁명을 주장했다. 즉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중을 무장시키고 국내의 배신자들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단지 부차적인 문제로 떨어진다. 거기에서 시작하여 로베스피에르는 국내 특권층의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을 모두 열거했다. 이번에는 재헌의회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나의 동료들 거의 전부가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이들은 무지에 의해,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의해, 또 다른 이들은 원한에 의해, 또 다른 이들은 상처받은 자부심에 의해, 또 다른 이들은 맹목적인 믿음에 의해, 그리고 많은 이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반혁명적으로 되었다라고 고발했다.
국민의회는 국민의 이익을 배신했습니다. 방금 나는 국민의회 전체를 비난했지만 국민의회는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벤 클럽에서 이렇게 연설할 그날 저녁, 꼬르들리에 클럽은 공화국의 선포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있을 수 있는 체제의 변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 그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주제의 전환에 대해 그가 늘 보여줄 일관된 두려움을 여기서 벌써 발견할 수 있다. 공화국인가 군주정인가? 그것은 추상적인 논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반해 시간은 촉박했다. 그의 계획은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인 것이었다. 첫째, 민중에게 호소하고 민중의 힘을 신뢰한다. 둘째, 국왕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심리와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재헌의회의 배신자들을 제거할 새로운 선거를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 이 모든 조치들의 채택은 조만간 공화국이라는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전망이 그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재능은 가장 직접적인 현실에 밀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도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계획을 지지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6월 21일에서 22일 밤 바렌에서 국왕이 체포됐다. 국왕 체포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반영면 음모를 파괴함으로써 당장 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부위에는 지휘권을 포기하고 윅상부르로 도주했다. 새로운 망명의 물결이 프랑스를 어느 정도 정화했다. 일부 연대들은 6월 10일 로베스피에르가 파면을 요구했던 장교들 전부가 탈영함으로써 반혁명적 간부들로부터 벗어났다. 다른 한편 국왕의 체포가 유럽의 군주들에게 불러일으킨 분노는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켰고 그에 따라 재헌의회 지도자들을 더욱 비겁하게 만들었다. 윅상부르, 룩셈부르크, 당시 오스트리아의 도시. 6월 25일 저녁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이 그들의 귀환을 보려고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 중 누구도 모자를 벗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 파리로 돌아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튠르리 궁에 들어섰을 때 중도파의 인물들은 우파와의 타협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이 16세는 그들을 농락했다. 그러나 이제 국왕이 그들의 성실한 동맹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이제 국왕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라 라파에트, 바이, 그리고 삼드파는 동맹을 맺고 1년의 조치들을 채택했다. 그들은 민중에게 호소하는 대신 군사연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중협회들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파리로 압송되는 루이 16세 일가를 풍자한 그림. 해외로 탈출하려던 국왕 일가는 바렌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압송되었다. 이 사건은 왕가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국왕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장례를 언급하지 않은 채로 국왕의 직무를 정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들은 의회의 위원들을 국왕에게 파견해 국왕을 공손하게 신문했다. 틸르리구 재판소에서 국왕을 신문할 것을 요구한 로베스피에르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은 국왕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유괴되었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선거에 박차를 가하기는커녕 선거인들의 1차 회의 소집을 정지시켰다. 모든 전선에서 패배한 로베스피에르는 6월 25일과 7월 13일 사이에 재헌의회에서도 자코벤에서도 단 한 채로도 발언하지 않았다. 매우 부차적인 문제들을 제외하면 6월 23일 저녁 이래 자코벤 클럽은 루이 16세를 대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했던 만큼 이 침묵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가 약 3주간 계속될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즉, 그는 상황이 애국파에게 점점 더 중대해지고 있다는 것, 가장 작은 과오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는 신중하게 관찰한 것이었다. 그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었는가? 다양한 성향의 견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그 견해들은 미묘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그는 봤다. 로베스피에르의 자제와 신중함을 이해하려면 몇 마디 말로 그것들을 설명해야 한다. 우파는 일시적으로 항의하고 염려하는 데 그쳤다. 중도자파에서는 뒷보르 라메트, 바르나브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루이 16세의 국왕주의를 보존하고 권위가 실추된 국왕을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두고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바람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우파에 부득이하고 마지못한 협력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했다. 고르들리의 근락과 민중협회들의 태도는 훨씬 더 단순했다. 거기에서는 공화국의 이념의 비밀 뿌리를 내렸고 이제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에는 올레앙파가 있었다. 필립 오르레앙은 장남의 뒤를 이어 몸소 자코벤 클럽에 가입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거의를 두고 삼두파가 점점 권위를 잃어감에 따라 자코벤 클럽에서 스스로 논지를 제안하고 은밀히 논쟁을 지배하는 것은 라클로였다. 몇몇 연사들, 특히 처음 발언한 비오 바렌을 포함하여 공화국을 입에 올린 연사들은 야유를 받았다. 자코벤 클럽의 다수파는 루이 16세의 퇴위, 루이 17세의 즉위, 그리고 필립 올레앙이 지배하는 섭정회의로 기울어졌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여전히 중도파의 부동의 지도자인 라파에트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원했다. 그는 혐오하는 삼두파와의 동맹을 겉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는 모두 1789년 협회의 회원인 자신의 사람들, 즉 토머스 페인, 브리소, 콩도르세, 우연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미래의 주요 지령두파 지도자들 중 일부를 만나게 된다. 바이오바렌, 장 니콜라스 바이오바렌, 1756년부터 1819년 미래의 국민공예 공안위원회 위원으로 당통파와 에벌파 숙정에 관여한다.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하지만 곧 로베스피에르의 공모자로 고발되어 기아나 유형에 처해진다. 페인, 토머스 페인, 1739년부터 1809년 영국 태생의 미국 언론인, 1791년 7간 된 인간의 권리로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국민공예에 진출한다. 토머스 페인, 프랑스 혁명과 공화제, 이상을 옹호한 인간의 권리로 역사상 위대한 정치 선동가로 불린 인물, 국민공예 의원이었던 그는 군주제 철폐에는 환호했으나 루이 16세의 처형은 막으려 했다. 이 일로 투옥되었다가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 풀려난다. 로 하여금 공화국을 요구하게 했다. 7월 초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라파에트는 귀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화국의 워싱턴 또는 크로멜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10여일 후 자신의 야심이 당분간은 성공할 기회가 없으며 국왕이 도주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아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된 그는 지지자들을 침묵시키고 잠정적으로 삼두파의 정책에 합류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상황을 현실에 입각하여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이들 각자를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다. 공화국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요구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긴급한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공화국을 지지하는 민중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중들은 강화된 군사적 강제권에 직면해 무장해제될 것이고 자코벤이 상징하는 막대한 힘의 지원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운동의 유일한 결과는 라파에트의 방앗간에 물을 대주는 것이 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1792년 5월 17일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썼다. 스승 의도 공화국 성취를 위해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가 시비를 분명히 하는 것, 즉 루이 16세의 재판, 루이 16세의 탈취에 대한 재판, 일종의 과거사 청산. 나는 특권적 원로원과 공화국 독재자의 채찍 아래 굴중하는 타락한 민중보다는 민중을 대표하는 의회와
국왕과 더불어 자유롭고 존경받는 시민들을 더 보고 싶다. 나는 찰스 1세뿐 아니라 크롬에도 원치 않는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공화국이나 군주정과 같은 단어들 안에 있는 것인가. 워싱턴, 조지 워싱턴, 1732년부터 1799년 청교도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메리카 식민지 장군, 미국 독립전쟁 1775년부터 1783년 당시의 식민지군 총사령관, 미국의 최대 대통령 1789년부터 1797년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 1599년부터 1658년 청교도혁명에서 왕당파의 대항한 의회파의 지도자, 국왕이 처형된 후 1654년부터 1658년 호국장 로드 프로텍터가 되어 영국을 지배했다. 찰스 1세, 찰스 1세 1600년부터 1649년 청교도혁명기에 처형된 영국의 왕. 따라서 그에게 있어 모든 공화주의적 선동은 설사 그것이 반동적 선동가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당혹스러운 교란일 뿐이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 즉 공격을 집중히 해야 하는 지점은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루이 16세의 재판과 퇴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7월 13일 의회의 위원회는 로베스피에르에게 국왕 유괴라는 헛소리를 인정하고 국왕의 신체는 신성, 불가침임을 선포하라고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는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행한 연설들에서 루이 16세는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그의 재판과 퇴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분투했다. 그는 먼저 선언했다. 사람들은 나를 공화주의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나를 너무도 명예롭게 만들고 있지만 나는 공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정주의라고 비난했다면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없겠지만 나는 또한 왕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가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그리고 당분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보다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오늘날에도 국왕이 여인네처럼 유괴된다고 믿는 지경인지 조사해보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자신의 조국의 내전과 전쟁의 공포를 불러오고 반도들과 외국인들의 선두에 서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짓밟고 전세계의 자유와 행복을 그 폐허 아래 묻어버렸다면 그래도 그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까? 국왕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역시 그렇습니까? 나는 의회가 국왕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공포할 것과 둘째, 의회가 자기 의회 선거를 연기한 법령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는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회는 뛰어난 명철함으로 정치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바르나브의 연설을 더 경청했다. 나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혁명을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이 혁명운동이 파괴해야 할 모든 것을 파괴했고 우리를 멈추어야 할 지점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해악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혁명은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유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왕권의 폐지요, 평등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유권의 폐지가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 이례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면서까지 비밀리에 결정된 국왕의 불가침성을 선언한 7월 15일 법령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날 저녁 군중들은 자코벤 클럽으로 불려갔다. 그날 오후에 로베스피에르와 빼띠옹은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미 제정된 법령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민중들을 진압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극하거나 가장 작은 말썽이라도 이용하려고 한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철칙인가봐. 사악한 권력자 등의 그날 저녁 자코벤 클럽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신중할 것을 요청하지만
어조는 더 약화됐다. 실제로 라클로가 난입한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 7월 15일 법령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원칙을 채택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마지못해 거기에 합류했다. 그는 지방의 결혼협회들에게 단순한 서신을 보내는 쪽을 더 택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것은 정신적인 위축인가 아니면 그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종의 대중적 행동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서투름인가. 분명한 것은 7월 15일에서 16일 밤 로베스피에르가 청원서 문안을 작성하는 중대한 임무를 필리프 오를레앙의 사람인 라클로와 한 발은 라파에트파에 다른 한 발은 오를레앙파에 걸치고 있던 브리스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당통과 공모하여 세심하게 공화국이 아니라 섭정을 지향하는 단어들을 문안에 포함시키려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이판적 방법들로 군광의 대체에 대비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문안을 알게 된 코르들리의 클럽과 민주주의 협회들은 항의했다. 그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공화제를 요구하는 다른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주